평안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한 기생의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장녹수였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 아이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의 굴레였죠. 하지만 녹수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무렵부터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단번에 따라 불렀고 7살이 되자 기본적인 춤사위를 익혔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아. 저런 기생은 평안도에서도 보기 드물 거야. 10살이 되던 해 녹수는 본격적으로 기생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래, 춤, 검은고, 시짓기, 그림 그리기까지 기생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재능을 익혀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부르트도록 검은고를 뜯었고 발목이 아프도록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녹수야, 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어머니가 물었을 때 어린 녹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체념도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가진 재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당찬 의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살이 되자 장녹수의 이름은 평안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연회에 나타나면 좌중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춤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우아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앞다투어 그녀를 연회에 초대했고 녹수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그저 기생으로서의 역할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회에 참석한 양반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도 남달랐던 그녀는 시를 지어 양반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와 재능만이 아니라 지혜와 교양까지 갖춘 기생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인은 기생의 신분이 아깝구나. 참으로 기품이 있어. 마치 양반집 교수 같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칭찬 속에서 녹수는 조금씩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해 갔습니다. 이곳 평안도가 자신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평안도 감사의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장녹수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머리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빗어 올리고 가장 고운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검은고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애절했고 그녀의 춤은 달빛처럼 환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는 녹수의 재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그는 감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기생은 한양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왕께서 보신다면 분명 크게 총애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연산군은 음악과 예술을 무척 사랑하는 군주였습니다. 시와 노래를 즐겼고 아름다운 것들을 곁에 두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 각지에서 재능 있는 기생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양 관리의 보고는 곧 궁궐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도에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기생 장녹수를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녹수의 어머니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수야, 이것은 큰 기회이자 큰 위험이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곳이란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녹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재능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평안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1살의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이미 큰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평안도에서 한양까지는 수십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그녀는 궁궐의 모습을, 왕의 얼굴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녹수는 처음으로 도성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안도의 고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궁궐의 기와 지붕.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셨습니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녹수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붉은 담장과 거대한 전각들,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세계였습니다. 처음 연산군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녹수는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직 자신의 재능에만 집중했습니다. 궁궐이라는 낯선 공간도 왕이라는 절대 권력도 그녀를 위축시키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녹수의 공연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과 흥미가 어려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왕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재능이로다. 평안도에서 이런 보물이 나올 줄이야. 그날 이후 장녹수는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생 신분이었지만 왕의 눈에 든 그녀는 이미 보통의 기생과는 다른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왕의 연회에 불려갔고 그녀의 재능은 왕을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단순히 왕을 즐겁게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읽고 그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평안도의 작은 기생방에서 시작된 그녀의 인생은 이제 조선의 중심인 궁궐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녹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궁궐의 달빛 아래 녹수는 창문 너머로 넓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야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궁궐에서의 첫 몇 달은 녹수에게도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눈에 들었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기생 신분이었고 궁궐에는 그녀를 시기하는 눈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후궁들은 그녀를 경계했고 궁녀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저것이 평안도에서 온 천한 기생이라더라.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녹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능, 지혜, 그리고 왕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녀는 매일 밤 왕의 연회에 참석하며 조금씩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연산군은 예상과 달리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여색을 탐하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시를 사랑하고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며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예민한 감성은 때로 격렬한 분노로 표출되었고 그 분노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녹수는 처음으로 왕과 단둘이 대면했던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왕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왕은 직접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감정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어떠하냐? 짐의 연주가. 왕이 물었을 때 녹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왕은 손을 멈추고 녹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음악에서 슬픔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저 왕의 연주를 칭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내가 짐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날부터 왕과 녹수 사이에는 특별한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았고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때로는 밤새 술을 마시며 인생에 대해 논했습니다. 왕은 녹수에게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비윤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그 비극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녹수는 조용히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왕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왕에게 녹수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녹수가 궁에 들어온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그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기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후궁들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왕은 녹수에게 화려한 비단옷을 하사했고 귀한 보석들을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처소는 점점 커졌고 그녀를 시중드는 궁녀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전하, 이렇게까지 하시면 신의 신분이 무색해집니다. 녹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분이 무슨 대수냐? 짐이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정말로 녹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욕망이 아니라 깊은 정서적 유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를 짓고 음악을 연주하고 때로는 궁궐을 벗어나 한강변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녹수 역시 왕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왕의 외로움을, 그의 상처를, 그의 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후원의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달빛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왕은 녹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짐은 어찌 되었을까? 이 차갑고 외로운 궁궐에서 녹수는 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왕도 아니고 기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향락은 점차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녹수를 위해 더 화려한 연회를 열었고 더 많은 악공들을 불렀습니다. 밤마다 주연이 이어졌고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녹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들은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에만 빠져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왕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노여움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녹수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곁에서 누리는 화려함과 권세는 그 불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평안도의 기생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최고급 비단옷, 값비싼 보석, 수십 명의 시녀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사랑.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녹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비녀였습니다. 그것은 후궁들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왕의 특별한 은총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게 준다. 너는 짐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니라. 녹수는 그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평생 천대받으며 살 운명이었던 그녀가 이제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그것은 그녀가 평생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기쁨만 있었을까요? 어쩌면 녹수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화려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은 언젠가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그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사랑받는 이 순간을. 궁궐의 밤은 깊어갔고 왕과 녹수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행복인지, 그리고 곧 다가올 폭풍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녹수는 변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권력을 쥔 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시중드는 궁녀들을 직접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이들로 주변을 채워나갔습니다. 판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수는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녹수 마마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관들은 이제 그녀를 마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권세는 이미 후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등에 업은 그녀는 궁중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녹수가 처음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한 것은 자신을 무시했던 한 후궁을 처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궁은 녹수를 천한 기생 주제라고 비난했다가 왕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격노했고 녹수는 조용히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전하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은 곧 전하를 무시하는 것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로 후궁은 처소에서 쫓겨났습니다. 녹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왕의 귀에 무엇을 속삭이느냐에 따라 자신은 누구든 벌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두려운 권력이자 동시에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 후로 녹수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궁중 내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어떤 정사를 논의하는지, 대신들이 무슨 상소를 올리는지, 궁중의 모든 정보가 녹수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전하, 신이 들으니 김대감이 전하의 정사를 비난했다고 하옵니다. 전하, 이 대감은 전하를 진심으로 받들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다른 대신들이 그를 시기하고 있사옵니다. 녹수의 말 한마디로 대신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왕은 녹수를 신뢰했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수가 좋게 말하는 이는 승진했고 나쁘게 말하는 이는 파직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이제 녹수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녹수의 일가 친척들도 덕을 보았습니다. 평안도에서 천대받던 그녀의 가족들이 한양으로 올라왔고 그들에게 관직이 주어졌습니다.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녹수의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녹수야, 내가 이렇게까지 힘을 키우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왕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녹수는 왕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오직 전하를 위해서입니다. 전하를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전하를 지키고 싶을 뿐이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녹수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일들이 점차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일로 변해갔습니다. 궁궐 밖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화려한 연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백성들의 고열에서 나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원성이 들려왔지만 궁궐 안은 여전히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녹수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기생으로 돌아간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녹수를 더욱 권력에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녹수는 자신을 비판하는 선비들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간언하려 했고 녹수를 궁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수는 그 명단을 왕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들은 전하를 진정으로 받들지 않는 자들이옵니다. 신을 통해 전하를 공격하려는 것이옵니다. 연산군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비들을 모두 유배 보내거나 파직시켰습니다. 조정은 점점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에게 그리고 녹수에게 직언하지 못했습니다. 녹수의 처소는 이제 작은 궁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궁녀와 환관들이 그녀를 시중들었고 매일같이 귀한 음식과 선물들이 들어왔습니다. 대신들과 관리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바쳤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관직이 좌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녹수는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그 권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예전처럼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함께 휘두르는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녹수는 홀로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그녀는 문득 평안도의 기생방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순수했던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작은 방. 그때는 권력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살았습니다. 나는 행복한 걸까? 녹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파멸하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에서는 백성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녹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화려한 비단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녹수는 그 불안을 떨쳐내려 했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불안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녹수의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직감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조정의 대신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 중심에는 항상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인만 없었다면 왕께서 저러시지는 않으셨을 것이요. 기생 주제에 나라를 망치는구나. 거리 곳곳에서 녹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들은 모든 잘못을 녹수에게 돌렸습니다. 왕의 폭정도 무거운 세금도 끊임없는 가렴주고도 모두 녹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녹수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녹수는 그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조정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 대신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고 연산군을 폐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용기 있는 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적. 이들은 모두 조정의 중심들이었지만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녹수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다. 궁중의 첩자들을 통해 조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반란을 일으키겠는가? 그녀는 위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녹수는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신이 듣기로는 조정의 대신들이 심상치 않다고 하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감히 짐을 거역하겠느냐. 짐은 왕이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권력의 성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군사를 일으켜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미리 계획된 일이었기에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조차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도 반정을 원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역적들이 난을 일으켰다. 궁궐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소리와 군사들의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녹수는 황급히 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산군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전하, 어찌하시렵니까? 녹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휘둘렀던 절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정군은 곧 왕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원종이 앞장서서 들어와 연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성의 무릎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를 갖추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전하, 이제 옥새를 내려놓으시옵소서.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겠나이다. 연산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추락하는 비참함. 그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녹수는 왕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반정군들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녹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저 여인을 잡아라. 누군가 외쳤고 군사들이 녹수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녹수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녹수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녹수는 이제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녹수는 포박당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꽂았던 귀한 비녀들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황금 비녀도 왕이 주었던 그 특별한 비녀도 모두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길에 녹수는 궁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집착했던 궁궐.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날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누리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녹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 요녀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나라를 망친 죄인이다. 녹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녹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의 침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춥고 축축한 감옥. 그곳에서 녹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걸까? 권력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였을까요? 녹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고 그 욕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중종이 즉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곧 구시대의 잔재로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녹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녹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을 자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관리들이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고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장녹수 국사범으로서의 죄를 물어 사형을 집행하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녹수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누군가를 경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길 녹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그 하늘을 보며 녹수는 문득 평안도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았던 그 하늘.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기생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던 시절. 어머니, 저는 결국 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녹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녹수는 어머니가 지금 어디선가 자신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계실 것이라고. 형장에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녹수를 보자 야유를 보냈습니다.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요녀가 드디어 죽는구나. 나라를 망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녹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부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형리가 다가왔고 녹수는 형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안도의 기생방에서 연습하던 모습, 처음 한양에 왔을 때의 설렘, 왕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사랑을 속삭이던 봄날의 정원,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한낱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짧은 꿈. 화려했지만 허무한 꿈. 녹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권력도 부귀영화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형리가 물었을 때 녹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녹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권력에 취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던 것, 모든 것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저는 기생으로 태어나 단 한 번이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잘못 택했습니다. 권력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권력은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녹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녹수의 마지막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반면교사 삼아 주십시오. 욕심은 사람을 망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녹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형리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녹수의 짧고도 화려했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기생에서 왕의 연인으로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은 조선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방금까지 야유를 보내던 그들이었지만 녹수의 마지막 순간을 보고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녹수도 결국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했던 한계를 가진 여인이었다는 것을. 형장은 서서히 해산되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요녀의 이야기로, 때로는 권력에 희생된 여인의 이야기로.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쓸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그는 녹수를 떠올렸을까요? 함께 노래하고 춤추던 그날들을, 서로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녹수의 흔적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처소는 불태워졌고 그녀의 물건들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장녹수 기생 출신으로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휘두르다 중종 반정으로 처형됨. 그 짧은 기록 뒤에는 한 여인의 긴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야망, 사랑과 권력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결국 맞이한 비극적 결말. 장녹수의 삶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왕의 사랑만으로 만족했다면? 아니면 애초에 궁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녹수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장녹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희생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꾸고 사랑하고 욕망하고 두려워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권력인가, 사랑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장녹수는 모든 것을 얻으려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 끝이 비극이었을지라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릅니다. 그 하늘 아래서 장녹수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욕망을 경계하라. 권력의 덧없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고. 장녹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 시대를 뒤흔들었던 여인의 삶과 죽음. 그것은 비극이자 동시에 거울이었습니다.